그 국민의 80% 이상이 윤석열, 김건희 처벌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의 판사가 판결을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보 성향의 판사가 판결하면 또 이게 진보 성향의 판사가 판결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렇게 불복한다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스마트하게, 냉철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걱정부터 앞서요. 솔직한 말로, 진짜로.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부터도 9시 뉴스, 정치 뉴스 보기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걱정입니다. 요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0이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주요한 논리더라고요.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 짬밥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대모사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퓨어 워터들아, 홀리마더 씨는 6,000년간 은폐되어 왔던 진짜 독신녀야. 그럼 이게 뭐예요? 네, 그 한학자 총재. 한강제 촉재가 네.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을 제가 봤어요, 유심히. 그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한학재 총재의 말을 들으러 온다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제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퓨어 워터들아. 우리 독신녀, 독생녀들은 6,000년간 은폐되어 왔던 어머니야, 근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6,000년간 독생녀야. 이런 말도 안 되는이라고 하면 좀 마치 종교 모독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소란도 있고 권력 투쟁도 있고 뭐 돈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치권이랑 얽혀 있다는 사실에 참 다들 한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성대모사로 한번 시작해서 여러분께 좀 재미를 선사하고자 하려고 했고요. 나날이 발전하고 네. 있어. 제 성대모사를 조금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조이대 대법원장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다들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름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보다 훨씬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청문회 대상으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의혹이 있어요.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판 전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다른 주요 인물들과 함께 비밀 회동을 한 후에 이제 재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셨나요? 글쎄요, 이제 하여튼 뭐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 그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대법원 재판을 이례적으로 빨리 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이례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한 거니까 사실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절차 같으면 해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그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그 사건이 가면은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려요. 통상적으로 한 1년 가까이 보통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 사건은 한두 달 내에 다 끝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의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재명 후보를 이 사람은 무슨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아니면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또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유죄다. 근데 이걸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 건지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문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그걸 추궁했어야 했는데 딱 그거 잘했는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뭐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차근차근 있는 거 다 해보고
그게 좀 부족했을 때 또 새로운 걸 한번 제시하고 이러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은 있는 건 별로 안 하고 그냥 새로운 것부터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대선을 바로 앞두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날 거야라는 예상을 했는데 무죄가 나면서 아유 뭐 대통령 선거 결과도 다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겠네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대법원의 판결을 아주 신속하게 예외적으로 해버린 건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파기환송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2심이 열려서 뭐 그것도 정말 신속하게 어마무시한 빛의 속도로 갔다면 대통령 후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갖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다. 이건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나 예외적이고 너무나 사실은 속도로 보면 전광석화처럼 빨랐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나서서 이 사람을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했다면 이건 탄핵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적극적인 정치에 개입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심정을 탄핵 심판 대상으로 어떻게 확인할 그러니까 수 있냐.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직접 해명을 하든 아니면 행정처장을 통해서 해명을 하든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뭐 오늘도 어디 뭐 조응천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정말 아웃시키려고 했으면은 파기 자판을 했을 거다. 그렇죠. 파기 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파기 자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꼭 무슨 파기 자판이라는 게 혹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파기 환송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파기 환송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결론을 안 내고 대법원에서 대체로 대부분 99%가 다 그렇게 합니다. 결론을 안 내고 다시 고법으로 내려보내. 물론 그 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대략. 그렇지만 결론은 안 내요. 근데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결론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직접 선고를 하는 거죠. 벌금 100만 원, 뭐 무죄 이렇게 선고하면 그걸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그 당시 내란을 지금 진압해서 그 광화문과 여의도에 하여튼 뭐 전국이 난리가 났고 비체혁명 과정이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본인이 파기환송을 하면 아마 대법원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폭동 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폭동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그 사건을 그냥 쭉 계속 남겨뒀다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판결을 못 하는 거죠. 통상적 절차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못 하잖아요. 되고 어쨌든. 나서 못 하죠. 못하죠. 예. 그러면 이 사건이 어쨌든 쭉 길게 그렇죠. 미뤄지는 이어가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 사람이 끝나면 이제 유죄니까 진행이 되죠.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정보를 알려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도로 했다면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용인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탄핵감이다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까지 판결을 못 한다는 걸 알면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그래서 좀 애매해요. 시기적으로 그게. 파기 환송해가지고 고법에서 판결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서 확정되기까지는 예, 그 시간이 예,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죠. 조희대 그래서 대법관은 되게 애매해요. 그걸 지금. 알고서 한 거예요. 그걸 사실 모르고 한 건 어, 아니라고 어. 봐요, 제가 보는. 그렇다면 그러면 나타난 결과만 보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유권자 여러분 네. 이분은 유죄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거 알고 투표하세요. 네. 사실은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드러나는 걸로 그렇다면 봐서는 그렇죠. 예. 아주 좋게 해서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다른 면으로 하면 이재명 떨어뜨리세요. 이재명 아니거든요.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선택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가든 범죄 사실이 있다고 대법원장으로서 사고했기 때문에 판결 내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그리고 거겠네요. 지금 이제 임기 끝나면 어차피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이 사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번 법원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몰라. 조희대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 정치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대가 센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냥 판사래요. 그러니까 판사람 이미지가 좀 소극적이고 혼밥 먹는 사람 있잖아. 혼밥 먹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원래. 그래,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면은 뭐 무슨 이재명 후보를 뭐 아웃시키려고 뭘 그렇게 정치 개입을 하려고 뭐 그럴 사람은 아니네. 그러니까 원래 성향은 그렇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뭔가 자기가 이제 이재명은 범죄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돼라는 취지로서 나는 그냥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선의로 해석했을 때.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것도 물론 잘한 건 아닌데, 자체가. 잘한 건 아닌데 예,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라, 해명을 해라. 내가 사실은 그때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예? 그 재판 심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막 1년씩 걸리던 사건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느냐? 그럼 충분히 심리했냐라는 데서 밝혀라. 충분히 심리를 어떻게 했는지 대략. 9만 페이지를 그렇죠. 네,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이내에 다 했는지 보고. 그런 것도 좀 해명을 하고 이럴 필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지기현 부장판사 똑같은 얘기예요. 지기현 사실 좀 심각했죠. 지기현이. 거기도 지기현 지금 판사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도 지금 침대 재판하고 있다고 뭐 재판을 뭐 일부러 질질 끈다라는 비판이 있지만은 며칠 전에 모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의 보도가 어떤 보도였나요? 그 지기현 재판부에 윤석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 저 김용현 사건, 뭐 노상원 사건, 경찰청장 사건이 있어갖고 사건이 많대요. 그러니까 내란이니까 다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모았겠죠. 윤석열 사건만 봐서는 침대 재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좀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때는 단순했으니까. 박근혜 오차순실하고 좀 매우 단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기현 재판부도 일부러 침대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는 거예요. 그런 해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 말 또 그거 보니까 또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법원도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상임위장에서 그런 부분 정확히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내고 해서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 국민들은 마치 뭐 지기현 재판부가 뭐 할 일 없이 윤석열 재판을 뭐 일주일에 4번, 5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하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만 그렇죠. 해도 뭐 수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이 뭐 수백 명이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예, 그렇죠.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거기 군인분들 노상원을 비롯해서 군인들까지 쭉 다 가려면 그래서 팩트 체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열린공감 TV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비밀 회동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럼 왠지 그런 회동이 있을 법도 한 것 같아요. 혼밥만 먹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줏대 있는 강단 있는 결정을 하게 됐을까? 저는 뭐 제 상식으로는 뭐 그 회동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상식은 그래. 아니 근데 지금 그걸 깐 사람이 부승찬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했나요? 그게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음성 파일로 녹취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또 AI가 만든 거라는 AI가 만든 얘기가 거라면서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갈 것 모르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법원이라는 자리가 정말 무거운 자리인데 한덕수 전 총리나 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은. 근데 거기 김충식 씨가 만났다는 건 나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김충식이라는 더군다나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데 그런 개인을 그런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저는 좀 그건 상식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정말 그 회동이 있었다면 그거 탄핵감이에요. 정말 그거는 대법원장이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난 자체도 문제지만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그거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무슨 재판을 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전 탄핵.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30일 날 법사위가 지금 조희대 대법관 나와라 청문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정말로 자신이 있고 정말로 그 뭐 녹취록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뭐 불법은 아니어도 하여튼 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뭐 음모를 가진 뭐 이런 회동이 있었다면 탄핵감인데 탄핵을 하면 이게 국회에서 탄핵됐다고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헌재로 또 가잖아요. 헌재 의결이 과반인가요? 그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 부결될 수도 있다면 여기서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또 국회를 통과할 거고 통과한 다음에 헌재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살아 돌아오면 이게 엄청난 역풍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회동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 네, 그거죠. 국회 불러서 거기에서 망신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전 사퇴하라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조희대 대법관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만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 근데 그게 AI로 뭐 조작이 됐거나 또 아예 증거가 없거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게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대법원장을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받아야 될 5개의 재판 그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배임죄 그거 없앤다 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사법 정의를 지켜낸 또 조희대라는 영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게 하나도 좀 이게 그냥 살얼음판 같아요. 요새 뭐 하여튼 정청래 뭐 우리 추미애 뭐 이런 하여튼 몇몇 의원들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신망을 잃는 거 아닌가. 나 그거 보면서 한 가지 퍼뜩 생각난 게 앞으로 대통령도 청문회에 세워야 되겠다. 다수당이 만약에 여소야대의 경우에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대통령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법 좀 찾아봐야 되겠네. 대통령 진짜. 부를 수 있어요. 왜 못 불러요? 부르죠. 부를 수 있어요? 그럼요. 국회는 모두 다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죠. 왜 못 부릅니까? 부르죠. 다 부를 수 있죠. 대통령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외국과 무슨 조약을 체결했는데 당신 그 잘못했다. 대통령 청문회 불러갖고 조약 제대로 왜 당신 그렇게 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제도다. 대통령도 한번 국회 나와서 한번 추궁 당해보자. 나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청문회가 누구를 못 살게 굴기 위한 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삼권 분립이라는 게 견주와 균형이니까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당연히 국회 청문회장 나와갖고 추궁을 받고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번에 대법원장 부르는 거 보고 이런 논리를 보면 대통령도 부를 수 있겠구나. 그럼 다음에 야대의 경우는 엄청난 혁명적 발상이 야당이 엄청난 무기를 가질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탄핵 사유로 넣는 거죠. 와 무섭네요. 아니 저는 늘 국회에서 대통령이 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지 않는가에 조금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삼권분립 국가인데 왜 대통령도 국회에서 나와서 뭐 질의응답도 받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대리인이 나와서 받아야 되느냐? 왜 대통령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나라 그건 법률상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국회가 청문회 부를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우리 AI를 활용하고 계시는. 여기 지금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 왜? 이제 읽어볼게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을 직무소환 심문하는 것은
행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상권 분리 원칙에 위배될 그럼 소지가 있다는 똑같네.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조의대도 안 되죠. 그런 논리라면. 아 그러네 진짜. 근데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이런 상권 예의, 분리 네, 그렇죠. 어떤 상권 분리 원칙 큰 원칙에서 조의대도 볼 때 조의대도 안 되죠.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아니 조의대를 부를 수 있으면 대통령도 부를 수 있어요.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열린공강 TV도 불러야 되겠네요. 열린공강 TV 불러가지고 운영자한테 어디서 이거 났냐. 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건 당연히 할 수 그러면 있죠. 둘이 이제 두 분 같이 모셔놓고 이것의 사실을 따져 물으면 되는데, 근데 국회가 어제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청문을 벌이는 것은 법률적, 헌법적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변호사가 대체되는 걸 저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재미나이랑 이제 우리 대표 우리 변호사님 우리 문짬을 이렇게 놓고 보면 문짬 말에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짬밥은 조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나오네요.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성 원칙에 그래. 충돌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논리 조의대를 부를 수 있으면 대통령도 부를 수 그래서 있다고 봐야 사법부 돼요.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환할 수 있는지 명확한 조항이 없다. 인사청문회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그렇죠. 취지로 그러니까 나와요.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네, 당연히 꽤 하는 좀 것이고. 논쟁이 되겠네요. 아,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회법상 하면 대통령이 안 된다는 조항 없을 거예요. 민주당은 요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그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예, 예. 그러는데 이 지금 현행 법상 헌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아 다음에 국회 다수당이 되면은 대통령을 한번 청문회 소환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어. 생각해봤어. 예, 예. 뭐 대통령 이렇게 뭐 아니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요. 좀 아니 옹호해 주셔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고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일반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안 혹시 된답니다. 요소 아대가 되면은 아니 그러면은 다수당이 대통령 아니 저는 왜 대통령은 왜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니까 특별한 국가의 원수라고 또 위치겠죠. 그 하나 이제 예우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는 저 국민과 똑같이 하여튼 처벌하고 오늘 참 책임을 재밌습니다. 지워야죠. 네, 아주 재밌는 재미난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이러한 이 흐름에 관해서 비판적인 게 이 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한겨레에서 나온 이제 칼럼 보니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제 민주당의 4인 회동 의혹 제기가 결국에는 조희대 법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힘을 이제 의기양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맞아요. 방식으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역풍을 맞을 것 같고 음, 특히 이게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이제 소구한다 그러나 호소한다고 하나 그거는 되는데 이게 과연 중립지대에 있는 뭐 제3 하여튼 중간지대에 있는 또는 좀 합리적인 국민들한테는 요새 뉴스 보기가 싫다 소리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래요. 막 짜증이 날 정도라. 그 무슨 법사위 이런 거 보면 뭐 추나 대전, 추미애 나경원을 앞세워서 뭐 진짜 못 봐줄 정도의 국회가 되니까. 요새 정치 좀 신물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란 척결을 하고 그걸 법률적으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도화시키는 좋은 기회인데 잘못 핸들링을 하면 잘못 관리하면 이거 진짜 역풍 맞고 또 옛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년 질질 끌다가 이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끝나버리듯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민주당이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정교하고 그런 거 안 되나? 이렇게 쏙 문제되는 거 쏙 뽑아내. 이게 제가 음모론을 하나 조금 이렇게 펼치자면 저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었던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고 그게 현실화되잖아요. 주변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중앙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게 현실화되는 이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꿈꾸던 장기 집권 있잖아요. 장기 집권
그 제 예전에 그 이해찬 의원께서 민주 20년, 네, 20년 장기 집권 20년보다 더 길게 보시던데 뭐 그런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뭐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능력이 없다. 예,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건 뭐 저만의 어떤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베네피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죠. 제가 볼 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만 싹 이렇게 뽑아내고 뭘 하여튼 응징을 하는 그러한 표적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법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규현 부장판사가 잘못 건드리면은 사법부 전체와 영웅 만듭니다. 거꾸로 이제 사법 정의를 적이 될수 수호한 있죠. 영웅. 예, 적이 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또 편을 다른 윤석열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편을 오히려 다수 판사들이 우리 편인데 자꾸 이제 적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럼 한번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편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거칠게 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뜻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재명 대통령 뜻하고는 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실용주의자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아마 조금 못마땅해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만 이제 하나 요즘에 하여튼 뭐 조금 더 길게 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길게 보시고 그리고 내란 문제는 정치권에서 너무 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원에다가 맡기고 또 특검에 맡겨서 그 특검과 법원이 어느 정도 아마 상식선에서 해낼 걸로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법원이 무슨 엉뚱한 길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판결,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약간의 뭐 무리가 되고 약간 오버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큰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맡겨두시고 지금 경제 살리기나 민생 문제나 외교 문제 또 북한 문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국회도 뭐 맨날 무슨 내란 특검이네 뭐 내란 특별 재판부네 뭐 조의대네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자관 지금 뒤엉켜 가지고 뭐 국회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저는 아까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은 뜻이 아니고 민주당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그래서 조금 그 대목도 그 대목대로의 걱정입니다. 아니 대통령 된 지 지금 이제 100일 넘고 있는데 벌써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 이런 거 하는 거 전 진짜 이거 좀 너무 황당해요. 청와대에 막 성질 났을 것 같아. 그런 것도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일설에 막 방송에도 다 나오던데 다음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 정청래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둥,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둥. 이건 정말 그 내란 척결을 해야 된다는 당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의욕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 그리고 또 특히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합니까? 이게 보통 사람 아닌 트럼프. 아이 참 좋게 표현했다. 크레이지 보이 같은 트럼프하고 상대로 지금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주한미군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하여튼 거기다 3,500억 가서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뭐 비자 이런 문제까지 막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에게 일을 맡기고 당이 이렇게 좀 보조를 하는 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한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횡령 배임 그 중에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거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야?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그 제1호 수혜자가 대통령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배임죄 폐지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온 얘기인데 무슨 그게 뭐 친기업적인 의제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물론 이제 배임죄라는 게 대체로 이제 기업에 있는 회사 돈을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쓴 경우 이게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회사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는 조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당연히 근데 회사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그건 처벌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폐지하면 그럼 뭘로 처벌하죠? 만약에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 그럼 뭘로 처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기업인들한테 얘기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횡령 배임죄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잘 안 걸리면 일단 그걸로 건대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5가지 재판 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성남 FC 사건, 그건 배임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문가들 좀 많이 물어봤더니 배임죄는 유죄가 될 것 같대.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성남 FC의 그 뭐죠? 무슨 대표인가 뭔가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성남시장이 그러면 성남 FC를 위해서 기업들 돈 좀 내세요. 그리고 당신들 뭐 좀 불편한 건 내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게요. 이게 배임죄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성남시장인데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문제일 것 같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런 식으로 걸면은 안 걸릴 단체장이 없어요. 그럼 노는 시장이죠. 안 다 하면. 걸리죠. 당연히 무슨 기업한테 협찬을 받을 때는 뭔가 그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세상에 공짜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적절하게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걸 전부 이제 횡령 배임으로 걸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죠. 상당히 문제죠. 근데 그러니까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하여튼 배임죄 폐지도 약간 그러니까 뭐든지 이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가 이해관계가 없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개혁 중에 실패한 게 다 무슨 개혁한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이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너 네 이익 보려고 개혁 얘기하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 개혁을 해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믿어주고 힘이 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남 FC가 물론 그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것이어서 마치 그렇게 주면은 공공의 이익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단체장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포퓰리즘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그 배임 혐의로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특검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도 그 건이 걸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가 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길이 좀 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에도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김건희 그거는 배임보다 큰 다른 제목들이 많지 않나? 뭐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업무상 배임도 같이 얽혀 있어서 행사해서,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건이나 뭐 IMS 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 같은 게 뭐 기사에서 보이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없앤다고 하는 건 저는 합리적으로 이건 혹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후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면소되기 위한 어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옛날에 왕이 어떤 길을 행차를 하면 길을 행차하다가 보이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허물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뭔가 문제,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지금 다 해소하려고 하는 느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재판장 치워버리자. 저는 사실 아까 잠깐 한 명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저는 그것도
문제적이지 않나요? 정치가 이렇게 사법부에 보복을 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를 계속 고쳐나가고 수정하는 거, 이게 어떤 독재의 시작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아니 아까 말씀의 취지는 내가 이야기로는 그게 탄핵감이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분란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를 없애지 말고 그걸 분명히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할 일이지 이게 뭐 무대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일을 벌린다 이런 취지도 들었는데 차제 그 사법 개혁의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사법 개혁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사위원도 해봤지만은 실제 법원에 대해서 어떤 감시나 견제하기가 힘듭니다. 그 업무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재판이 제일 핵심적인 사법 작용인데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재판 기록을 보고 그걸 누군가가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재판 기록 자체를 볼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행정부는 다 봅니다. 자료 가져와라. 그럼 그 자료 가지고 국회에서 보좌관들하고 행정부의 뭐 담당자하고 토론을 해요. 이거는 옳다 그러다 어쩌고 좋았는데 법원의 재판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판사하고 국회에서 토론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견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판사들이 다 그냥 비밀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이제 재판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도 일정 부분은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1년이면 뭐 아마 우리나라의 판결이 아마 수십만 건 선고될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 중에서 정말 적절하게 판결한 게 대다수겠지만은 그 중에 정말 일부는 극히 일부는 판사들의 어떤 편향되고 또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판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어떤 국회나 어떤 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청원을 하면 그 정말 그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1년에 한 100건의 재판 기록을 한번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샘플링으로 아니면 샘플링 하는 거죠. 샘플링으로. 그러면 이제 판사들도 조심하는 거죠. 아, 내 사건이 샘플링에 걸려갖고 무슨 내가 재판을 정말 그 불평부당하게 한 경우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상권분립의 큰 원칙에서 위배되지는 않나요? 위배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예. 아니 법률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그 한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개인의 정보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으니까. 아니 정보들을 아니, 뭐 또 뿐만 보고 아니라 이제 술 마시니까 우리나라 재판에 진 사람들은 다 이제기할 거거든요. 거예요. 다 그러면 할 거거든요. 몇만 건을 할 거예요. 아마 예.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거를 국회가 봤다. 그 국회는 공정한가? 이래서 자기 꼬리를 계속 물게 되는 논리가. 하여튼 그랬던 세상 일이 이렇게 완벽하게 뭐 할 수는 없는데 뭔가 하여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내부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내부 절차에 의해서만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내부 절차에 의해서만. 그렇죠. 그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거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외부 끝나야지. 제3의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다만 전면적으로 하는 건 문제야. 자칫하면 사심제 네, 사심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한번 보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심하는 거죠. 약간 이 샘플링이라는 아이디어는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게 정말 그 재판의 결과를 뒤집거나 이런 거라기보단 뭐 어떤 뭐 법학자가 실제로 뭐 한국에 있는 뭐 법이 뭐 재판 과정이 절차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정한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샘플링을 통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요렇게 하면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드네요. 그런 되게 이제 1심, 2심 특히 이제 1심 판결은 2심에서 조금 검증이 되죠. 2심 판사들이 또 그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2심 판결이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장치가 많지 않아요. 대법원에 가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2심 판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증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사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 뭔가 하여튼 그 샘플링해서 뭐 극히 일부의 어떤 재판 기록을 한번 보고 검증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재심으로 한달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아이디어로 생각해봤어요. 이거 뭐 내가 꼭 이거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2심에서 3심 가는 거기가 좀 빈약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꼭 이제 2심하고 끝일 것처럼 2심에서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일반 서민들은 그냥 대법까지는 못 가겠더라고. 뒤집힐 확률이 크지가 않으니까. 거의 그렇죠. 한 5% 이내죠. 뒤집힐 확률이. 네. 또 그 정도가 적절하죠. 그렇- 위에 가서 또 뒤집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재판이 엉망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심이 훨씬 더 신중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심, 2심 강화론이 나왔어요. 강화론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법원도 뭐 일이 많고 뭐 하도 많다 보니까 1심, 2심 강화론이 이제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제가 뭐 또 뭐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또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은 뭐 지금 법원 시스템이 그렇게 뭐 우리가 뭐 받아들이기 힘든 시스템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적절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뭔가 좀 그 장치를 해놓고 뭔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배심원제의 전면적인 도입 같은 거 좀 검토해야 된다. 예. 배심원제 왜냐하면 판사들이 모든 걸 다 사실 인정부터 법률 적용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너무 권한이 크다. 배심원제도를 전면 도입해가지고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이걸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판사와 같이 공동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법 개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은 제도 같아요. 저도 그 거기 검증이 됐고 이미 제도로서. 네.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이 특별 재판부 건이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니까 느리기도 하고 또 이게 사건도 제대로 해결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그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재판부를 어쨌든 만들어야 한다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0이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요게 주요한 논리더라고요.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누구하고 뭐 얼마 전에 그 고법부장 마치고 변호사는 친한 후배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 변호사 하는 얘기가 윤석열이나 지금 보수 쪽에서는 특별재판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어차피 불복인데 어차피 불복인데 특별재판부에서 하면은 불복할 명분이 확실인데 좋지 그러더라고요. 한 발 더 나가면 네. 한 발 더 나가면 나중에 위헌 심판을 헌재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위헌 심판 나면 완전. 아니 그러면 망가지. 그러면 이제 망가지.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잘못 절차를 더군다나 최고의 법률 전문가 법꾸라지인데. 그럼 오히려 역사적인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을 믿으라는 거죠. 큰일 그러니까 날 수 지금 있다고 봐. 그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 처벌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의 판사가 판결을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보 성향의 판사가 판결하면 또 이게 진보 성향의 판사가 판결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렇게 불복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보수 성향의 판사 갖다 앉혀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판결을 하면은 뒷말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해임에 대해서 8대 0이잖아요. 그때까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때 뭐
약간 지나친 보수가 3명이고 뭐 중도가 몇 명인데 이게 6대2가 될 거야. 뭐 아니야. 뭐 5대3이 될 거야. 얼마나 가슴 졸였어요. 근데 어떤 경우의 수든 아마 그게 나왔다면 광장에서 저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국가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거든요. 8대0. 아, 보수라고 하는 그 헌법재판관도 2명, 3명 있었잖아요. 3명이요. 네. 저 사람 분명히 반대할 거야 뭐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 동의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사법부 문제는 일파만파 확대 인려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뭐 이거 문제 제기 많이 해서 문제가 확대돼서 민주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러니까, 요새 나오고 있는 그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려. 진보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회동설 이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혹 제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이제 면책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는 법사위에서의 그 직위원 지난번에 뭐 술 접대 사건 그거 왜 추구 안 한가 모르겠어요. 그걸 좀 행정처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행정처장한테 그건 얼마든지 국회에서 물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안 하냐? 그럼 행정처에서 조사한 결과는 뭐냐? 술접대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조사했어요 다. 나와서 그러면 했는데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민주당이? 그러면 뭐 그 정확하게 물어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 친구한테 정말 친구간에 뭐 잠깐 뭐 들렸다 가는 거냐? 아니면 진짜 업자한테 친구한테 술 얻어 먹은 거냐? 변호사한테 술 얻어 먹은 거냐? 뭐 그런 거 정확히 밝힐 수 있잖아요. 그 의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상임위장에서 좀 추궁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 팩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흠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있겠죠. 잘 모르겠으나. 그것보다 지금 있는 이 열린공간 TV 때문에 다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경향신문인가 보도가 됐지만은 이제 요즘에 이제 법사위에 지금 차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자기 서울시장 누굽니까? 표를 얻으려면은 자기 서울시장 후보 뭐 여러 명 있잖아요. 박주민도 있고, 박주민, 전현희도 지금 전현희. 물망에 추미애? 오르였고, 추미애는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입니까? 뭐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겠죠. 추미애 의원이. 아니면 또 국회의장 갈 수도 있고. 김용민도 경기지사. 경기지사. 뭐 김병주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지금 자치단체장 나가려면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뭐 당이 망가지든 말든 내 인지도 올리자.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하던데 뭐 그것도 좀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당이 살아야지 뭐 개인이 살아가지고 뭐 선거 되겠어요? 저는 내란을 극복한 그래서 바뀐 정권이면 1년 차에는 무조건 선거를 이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역대 선거를 다 보면 그 기록을 볼 것도 없고. 근데 내년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조금 돼요. 아니 지난 주말에 이제 저는 동학혁명을 찾아서 해서 뭐 이제 정읍이나 고부를 갔다 온다고 그래 이제 뭐 열심히 잘 보고 뭐 좀 뭉클해지고 왔는데 딱 뉴스를 보니까 뭐 대구에서 국힘이 막 대규모 집회 본인들은 뭐 7만 명인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화면 계속 비치는 거 보니까 7천 명이나 되겠던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뭐 제가 세본 건 아닌데 아니 이게 지금 100일 넘었는데 지금 장애 집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돼서 악수를 한 해 만에 이 상황으로 돼가지고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불러다가 악수를 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 당을 해산시켜 버릴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당연히 대통령 후보까지 했으니까 누구예요 김 누구예요 그냥 김문수 당대표가 될 줄 알았더니 막 장동혁으로 바뀌는
이런 지금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상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말 진짜 걱정이 80년 이래로 역대 정권이 평균 1년 반 가더라고요. 2년 차부터 힘을 잃기 시작해요. 개혁을 못하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외환의 위기가 얼마나 많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딴 생각들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더군다나 그 무슨 개딸, 한쪽은 개딸, 한쪽은 저 무슨 태극기 부대 뭐 여기만 쳐다보고, 그래서 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1년 반 안에 그냥 또. 그런 걱정이 요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도 르메타의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좀 추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30일 날 대법원장 청문회 그 문제가 이제 그 날짜 지나가면은 조금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적절하게 정리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오늘은 이 사람이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해요. 국힘은 지금 논의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의 대상이 안 돼. 회생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네요. 탄핵의 강이나 내란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안 돼요. 그거는 이러다가 진짜 국힘 그 쪼개지지 않을까요? 돈이 있어서 쪼개기가 힘들지 않지 않을까요? 쪼개지지는 않겠죠. 왜냐면 쪼개지면 자기들만 뭐 손해보면 쪼개지겠어요. 근데 또 민주당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인권위원들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 탄핵 발의 아니다 탄핵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권위에 내란 육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명이 안창호 위원장부터 네, 진짜 그 보기만 보면 막 속이 터지지. 그 6명이 이제 윤석열의 어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국제기구에다가 헌재를 비난하는 이제 편지도 보내고 윤석열에 대한 보호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내락 육적 이름을 보니까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요 위원들이 탄핵이 돼야 된다,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요 탄핵 안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하게 결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다 탄핵시키고 배치우고 빼내고 탄핵의 대상에 넣는다. 글쎄 뭐 현재 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상은 아니죠. 아니구나. 그거는 증언 감정이고 청문회법에 의해서 대상은 아니죠. 네. 지금 국무위원하고 검사가 지금 들어갔고 여기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임명직이어서. 근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독립기관이죠. 독립위원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그 인권위원들 이번에 6명 잡기 위해서 또 무슨 법을 개정한다는 게 하여튼 뭔가 일반 원칙에 맞지는 않아요.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일반 원칙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근데 저도 이 안창호 위원장부터 하여튼 인권위 보면 막 일단 성질이 나서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좀 뭐 하여튼 제재할 방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죠. 뭐 징계위원회 해보는 방법, 징계위원회 해보는 방법. 그럼 아니, 누가 국회에서 징계하나? 부르면 안 되나요? 네? 누가 국회에서 징계하나? 부르면 청문회도 돼요. 이거. 청문회 하면 되잖아요. 네, 청문회. 대통령도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빨리 청문회 당연히 청문회 어떻게 못 대상이고. 본다니까. 청문회 대상이 청문회 불러서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여기만 지금 똑같은 사례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뽑아내고 싶은데 못 뽑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카 뭐 이걸로 좀 걸었던데 그런. 근데 이제 직무상 어떤 자기 의견 표명한 거 가지고 하기는 좀 쉽지 않죠. 징계하기가. 그거는 자기 그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저 양심의 자유이기 그거 때문에 해당되는 쉽지 거지. 않죠. 내가 보수
입장을 그러니까 쉽지는 취할 수 않죠. 있는 거지. 당연히 할 수 네, 있죠. 그건 보수 입장 그건 가질 수 이제 있죠. 그런 식으로 인권위가 구성된 게 잘못인데 그거 어쩔 수가 제도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6분들 중에 그 김용원 상임위원이랑 이제 안창호 네. 위원장에 대해서는 맞아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이분들이 뭐 좀 발언한 것 심하더라고, 중에 좀 심하더라고. 뭐 성소수자 너무- 혐오 발언도 너무 있고. 극단적이고 네. 그거 읽어주면 아마 다 흥분할 그건 거예요. 뭐 징계 사유도 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거는. 뭐 그쵸 혐오 발언을 하신 거니까. 대통령이 해임하면 안 되나요?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 규칙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중형을 받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렇지. 명예를 신분- 심각하게 술치시 뭐 그렇지. 신분 뭐 보장 하거나. 책이 있겠죠.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권위원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나치 히틀러를 존경한다. 뭐 우리나라에도 히틀러와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하면 그건 징계 사유가 그건 징계 사유죠. 될것 같은데 명백한 예를 들어서 징계 사유죠.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 예, 위반되는. 그러니까 여기 저 안창호 위원장이나 아까 김용원 위원 발언이나 그런 걸 봐서 그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심각하게 저해되는 발언이면은 징계할 수도 있고 그걸로 징계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 탄핵 사유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탄핵 징계 사유가 안 되는데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도 법률적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건은 좀 쉽지 않을까 예. 보여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뭐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뭐 어떤 사상의 자유나 자기가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느냐까지 우리가 재단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해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논리로 만약에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윤 탄핵이 무효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많잖아.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그러면 그 국민들 다 똑같이 뭐 내란죄로 처벌해야 됩니까? 유권 뭐 투표권 박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어차피 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뭐 우리나라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우리나라 뭐 5%는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헌법 정신에 좀 위배된다 이런 걸로 부르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내란 육적으로 이걸 징계를 하고 뭐 탄핵을 시키는 그러니까 것은 인권위원들 그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다루고 상임위에서도 좀 다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을 내야죠.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고위 공직자로서의 생각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정권하고 전 정권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그만둬야지 않겠냐 그런 식의 생각이면은 그렇게 해서 뭐 좀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뭐 여론으로 좀 그 압박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철저하게 좀 국회에서도 검증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뭐 이게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칼로 뭐 일도 양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잘 네. 가네. 오늘 두 분 우리 말씀 홍참 얼굴 봐. 시간 너무 많이 갔다고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중간에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은 혹시 보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뭐 좀 섣부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문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대통령 퇴임 후에 사법 문제까지 고려해서 뭔가를 도모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관 요즘에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조금 뭐 언론에 있으나 또 보수 진영에서 그런 공격을 좀 하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재판이나 사법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그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에 대한 차단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절대 나는 할 뿐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각건을 매지 말아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법개혁이나 또는 이 사법 문제를 좀 다뤄야 하지 않느냐. 괜히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되는 그러한 이슈만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또 정권인 차원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왕의 사법개혁 문제가 나온 이상 이번에 사법개혁을 좀 해야 된다. 그동안 사법개혁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좀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머리를 좀 싸매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번 요청하셔서 민주당에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저희 정짬은 네, 저도 뭐 비슷한 고민과 관점을 갖고 있는데 사법개혁 그 자체에 정말 얼마 만에 오는 기회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배심 문제나 이런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뭐 한스러움을 갖고 있는 국민도 적지 않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곳곳을 좀 살펴서 제도 개혁을 하고 또 너무 많은 재판을 맡고 있다면 좀 숫자를 늘린다든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칫 이게 조의대 뭐 또 직위원 부정판사 이래가지고 논점이 흐리다가 역풍을 혹시 맞다가 이상해지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스마트하게 냉철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요새 민주당 지도부가 뉴스에 나오면 걱정부터 앞서요. 솔직한 말로 진짜로.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부터도 9시 뉴스 정치 뉴스를 보기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걱정입니다.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이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쓴소리와 걱정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해할까 봐서 하여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과 내란의 강을 건너지 않는 이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걸 얘기합니다. 또 저마다 우리가 맨날 뭐 민주당만 비판하고 국민의힘 편 든 것처럼 또 오해할 수 저 있으니까. 민주당 당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예, 저도 무소속. 다 무소속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국힘도 또 잘 돼서 탄핵의 강을 건너면 또 논의 테이블에 올리시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네.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줘야죠. 아니 그럼 국힘은 언급할 게 없어요. 무슨 할 일이 없어. 한 일이 없어. 아니, 한 일도 없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더 이것보다 더 질낮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그리고 제가 했잖아요. 홀리마더한 이종석거리 얘기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짬밥.